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오늘은 청일 전쟁을 준비하는 일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모군란 이후 조선은 좀 더 복잡해져 갔습니다. 청나라는 러시아가 한반도로 진입해 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고, 일본 역시 러시아가 한반도로 진출하게 되면 일본 본국이 위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역시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막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 정세와는 정반대로 조선의 고종과 민왕후는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와 밀약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용삼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 노심초사하던 영국 입장에서 볼 때에 민왕후는 폭탄을 끌어안고 불구덩이 옆으로 다가간 셈이다. 그러니 조선 정부는 국제 정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점점 더 진흙탕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들게 됩니다. 1885년 가을, 일본으로부터 이모군란으로 인한 배상금 지불을 독촉받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선은 독일의 세창 양행으로부터 2만 파운드의 차관을 도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자 이자가 가산되면서 상환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또 차관을 도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화교 기업인 동순태로부터 월 6% 80개월 분할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10만 냥을 차관하여 독일의 세창 양행에 차관을 갚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들이 진행되어 가면서 조선 경제는 외국 자본들의 이권 탈취 방식으로 인해 곳곳에서 경제 파탄이 날 정도였습니다. 한편으로 러시아는 유럽 흑해에 있는 오데사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려면 조선의 남해 금문도 쪽으로 경유해야 하는데, 영국이 금문도를 점령함으로 인해서 러시아 해상으로는 영국 해군에 의해 언제라도 봉쇄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해로가 아닌 육로로 연결시켜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부설하는 새로운 정책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스크바를 출발한 병력이 도보 행군으로 연해주 지방에 도달하는 데는 18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유럽령 러시아에서 동아시아령 러시아로 군수 물자와 병력을 수송하는 데에는 1년 반에서 2년의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필요성이 급선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886년 봄 알렉산드르 3세는 시베리아를 최단으로 횡단하는 철도를 부설하라라는 포고령을 내립니다. 이때 러시아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조선과 청나라의 전통적인 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열강들이 조선을 병합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러시아가 조선에서 부동항 획득을 위해 움직이게 된다면 러시아는 영국과 청나라와의 관계가 먼저 더 악화되어 조선을 둘러싸고 영국과 청나라의 연합을 촉진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훨씬 나은 정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 건설 계획은 단순히 러시아 국내 문제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군력으로만 유지해온 영국의 유럽 열강 간의 주도권을 뒤흔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베리아 철도 건설 계획이 일본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 군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칵 뒤집혀졌죠. 일본은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흑해와 중앙아시아를 통한 러시아의 남진 정책이 영국에 의해 막히자 러시아는 동아시아 지역을 통해 남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횡단철도를 개설하는 것은 유럽령에 있는 러시아 군사들을 빨리 이동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횡단철도를 완성한 후에는 블라디보스토크 항구가 겨울이면 얼어붙기 때문에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겨울철에도 사용이 가능한 부동항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러시아가 넘보고 있을 만한 부동항은 바로 리슌과 다롄항이 위치한 랴오둥 반도, 즉 요동 반도와 부산항이 위치한 한반도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건설한 후 한반도로 남진하게 된다면 일본이 우려하던 대로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는 형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일본은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이 철도가 완성될 경우 유럽적 러시아에서 동아시아 러시아 지역까지 선박으로 200일 이상 걸리던 운송기간이 3주, 약 21일로 단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군부는 우크라이나 초원에서 풀을 떴던 기병대가 열차에 실려 3주 후에는 헤이룽강 강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경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동양 사정 가운데 가장 절박한 것은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되게 되면은 러시아는 필연적으로 부동항을 조선 땅에서 찾으려고 할 것이니 이 철도 준공일이 러시아가 조선 침략을 시작하는 날일 것이다. 러시아 철도 건설은 아시아에서 일대 파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니 이 위기에 대응하여 군비 정강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일본은 러시아를 주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야마가타는 제국주의 시대에서의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가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경을 주권적으로 지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주권선의 안위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구역인 이익선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마가타는 한반도를 일본의 이익선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되면 동아시아에 러시아 세력에 대대적으로 침투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고, 조선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반도는 러시아 수중에 반드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현실화되면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부를 겨냥한 예리한 비수나 다름없어 일본의 안전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안전은 일본의 안보와 직결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일본에 적대하는 세력, 즉 중국이나 청나라나 러시아가 한반도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반도를 러시아보다 먼저 차지하여 위험의 싹을 없애버리는 것이 순리였던 것입니다. 일본의 국력이 부족하여 한반도를 통째로 차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한반도를 분단시켜 남쪽 절반이라도 차지하거나 적어도 일본의 중립적인 정부가 들어서도록 공작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야마가타 총리가 말한 주권선, 이익선 개념의 핵심 본질입니다. 김용삼 기자는 이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자 마크 R. PT의 글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서구 열강들은 국가적 이익, 시장에서의 이익, 그리고 국내의 과잉 인구를 유출하기 위해 식민지를 획득한 반면 일본은 자국의 안전 보장을 위해 식민지를 획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조선을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떼어놓아 자주 독립국으로 만들고 또한 유럽의 어떤 강국도 조선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일본이 해야 할 전략으로 보았습니다. 즉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조선을 떼어놓고 러시아가 조선을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들이 먼저 조선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겠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889년을 기해서 일본은 이미 청나라와의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육군력을 증강시켰고 해군력도 6개년 함선 건조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일본의 육군 해군력은 강화되었습니다. 결국 일본 군부는 이러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러시아가 시베리아 철도를 완성하기 전에 조선을 압제하고 있는 청나라와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합니다. 때마침 주일 영국 공사는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되어 러시아가 자유롭게 태평양 연안에 접근하기 이전에 일본은 청나라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1885년부터 청나라와의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894년 조선의 지배를 둘러싸고 일본과 청나라, 즉 중국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청일전쟁은 일본이 러시아와의 최종 대결을 앞두고 서둘러 도발했어야만 했던 어쩔 수 없었던 예정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일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일본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일본에 의해 우리 조선은 괴롭힘을 받았습니다만 일본은 국제적인 상황을 예견하고 자신의 국가의 미래 안전을 위해 한 발 앞서 준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청나라에 패함으로써 다음을 대비해 나가는 일본의 모습은 암울한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조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남은 주간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